11월 달 11월에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우리 다 세무사 선배님, 후배님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전, 2년 전 책인데 역주행을 해서 책이 꽤나 팔렸습니다. 올해.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좀 최신 떨어지는 행동도 많이 하는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최선을 다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영상을 찍으면 한 3초보다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막 뭐 이상한 헬멧도 쓰고 뭐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시선을 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던 그 분야가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한 유튜브에서의 성공한 유튜버들의 대다수는 일단 재밌어야 되더라고요. 정보 전달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저도 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단기간에 많이 조회수나 구독자 수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세무사님들 모아서 했던 게 처음에 첫 강의 여기서 했던 게 4월인가 5월이었거든요. 그때 유튜브 구독자 수 한 5천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한 8만이 됐습니다. 8만 되면 유튜브 수익도 좀 나와요. 한 달에 한 3, 400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요 8가지 목차는 거의 몇 달 동안 비슷해요. 근데 소제목들은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제목들은 바뀐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무엇을 보고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례들이 다 다르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지난달에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달 사례가 조금씩 바뀌는데 오늘은 이 1번부터 8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1시간 10분 1교시 하는 동안 이 부분 뭐 한 20-30분 정도 해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되죠. 돈 벌고 싶어서 뭐 경제적 자유.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쉽게 큰 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는 우리 여러분들 세무사 일해서 벌 수 있잖아요. 1년에 막 2, 3억씩 버는 세무사님들도 있고 그 정도 벌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생기지 않나요? 근데 이제 쉽게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어렵게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무사 공부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2년, 3년, 4년 동안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했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 하루에 10시간씩 2년 공부해 주신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쉽게 돈 벌고 싶은 거죠. 쉽게. 그 다음 큰 돈. 내가 1억으로 투자하는데 1년에 은행 금리 1%. 나 1억으로 투자하는데 1년에 100만 원만 벌고 싶으면 좋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1억으로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벌고 싶어요. 은행 금리의 30배, 40배, 50배를 벌고 싶어 하는 거죠. 당연히 큰 돈을 벌고 싶어요. 여기에 맞게 투자를 해.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10시간씩 공부해서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10시간씩 3년 공부하면 성공해야 한다고 해서 3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할 분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쉽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1억으로 1년에 은행금리 곱하기 2만 노려야 돼요. 1년에 은행금리 곱하기 2니까 2%. 1억으로 200만 원만 버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지킬 사람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이구나 알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큰 돈을 버는 전략을 세워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뭐가 제일 좋은 거지? 우리는 그런 방법을 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법은 주식 투자에서 비법은 딱 2가지예요.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냐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냐 해서 종목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종목 선정이 한 90%의 중요도라고 보면 돼요. 타이밍은 10%.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선정하면 타이밍 잘 잡을 필요도 없죠. 사자마자 올라서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쁜 종목을 선정하면 타이밍 아무리 잘 잡아도 손해예요. 왜? 사자마자 떨어져서 계속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오늘부터 한 달 내내 올라. 그 타이밍 잡을 게 뭐 있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되지. 반대로 나쁜 종목을 선정했을 땐 어떻게 해도 안 돼. 오늘 딱 샀는데 그냥 오늘부터 떨어져서 한 달 내내 떨어져. 타이밍보다 종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근데 저는 주식 20년 하면서 종목 선정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 제목도 삼박자 투자법. 두 번째 책 제목도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이긴 하지만 결국 그 책 내용을 보면 1장이 재료 분석, 2장이 차트 분석, 3장이 재무제표 분석이거든요. 책 두 권이 다 그냥 삼박자 투자법이야. 저는 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냐면 일단은 제가 잘하기 때문이었겠죠. 보통 분들은 셋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재무제표 분석은 잘 하시겠죠. 그죠? 근데 차트 분석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못할 거 아니에요. 정보 분석 매일매일 공시 보고 리포트 보고 경제뉴스 안 보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식을 20년을 하면서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차트 분석도 하고 재료 분석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다 주식으로 성공하겠거니 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강연회 하고 막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이 어렵대. 근데 저는 정말 쉽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여기 선배님들이 너무 많은데 제 입으로 제 자랑하는 건 웃기지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글을 쉽게 쓰고 말을 쉽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솜씨가 좀 쉽게 쓰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어렵대요. 어려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컨텐츠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박자 투자법 책을 보면 3분의 1씩만 이해하는 거죠. 뭐 재무제표를 좀 보는 사람들은 아 차트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러는 거고 차트 매매만 했던 분들은 아 재무제표 뭐 해야 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삼박자 투자법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퍼펙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거를 이루기가 힘든 거죠. 자기 자신 삼박자 투자법을 완벽하게 이루기가. 왜 제가 이게 완벽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논리를 다 공부했잖아요. 경제학, 재정학에서. 그러면 모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환율 시장에서 환율의 결정. 환율은 뭐예요? 돈의 가격이죠.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돼요. 시장에서 임금. 임금은 근로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 그럼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이 결정되죠. 주가, 주식의 가격.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겠니?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결정되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주식시장도 당연히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돼요. 가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돼요. 여러분들이 MTS를 키건 HTS를 키건 현재가 창이 있잖아요. 현재가 창에 현재가가 여기 있고 현재가 위로 매도 10단계, 현재가 아래로 매수 10단계가 있죠. 매수 10단계가 뭐예요? 수요자들. 매도 10단계가 뭐예요? 공급자들. 그 중간에서 균형점인 현재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의 가격에 결국은 매수 주문 넣은 사람들이 그 종목이 왜 좋아서 넣는지 또는 매도 주문 넣은 사람이 그 종목에 왜 싫어서 매도 주문을 넣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다 확인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떤 종목에 매수 주문 넣는지 또는 어떤 종목에 매도 주문 넣는지. 그럼 대다수의 답은 똑같을 거라고요. 이 종목은 너무 우량해. 재무제표가 좋아. 또는 야, 이 종목 무슨 호재 있다며? 좋은 정보가 있다며. 아니면 야, 이 종목은 차티스트적 관점에서 너무 좋은 차트야. 뭐 이 정도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으면 그 종목은 매수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또는 매도 주문이 별로 없겠죠.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법칙만 기억하면 된다.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는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매도 주문을 안 넣고 싶어 하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오르는 종목을 찾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삼박자 투자법인데 이거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장주 투자는 아까 1번에서 말했던 쉽게 큰 돈 벌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삼박자 투자법만큼 완벽하게 퍼펙트한 전략은 아니지만 공부하기도 쉽고 종목 찾기도 쉽고 그리고 큰 돈도 벌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장주 투자는. 성장주와 약간 대치되는 개념으로 가치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잘못 배운 분들은 가치주 투자는 가치 투자고 성장주 투자는 무슨 투기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장주 투자, 가치주 투자 모두 가치 투자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6명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국 서적에 있던 건데 다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이에요. 가치 투자자들의 절반은 가치 투자의 절반은 성장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주 투자, 성장주 투자. 그래서 이게 용어가 사실은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설명하기 나름이고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성장주에 관련된 책을 쓰거나 뭐 이런 파워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다시 만든다면 어렵게 좀 만든다면 4가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류를 성장주와 가치주를 엮어서 4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2 곱하기 2니까. 왜냐하면 성장주의 반대는 뭐 저성장주나 무성장주나 역성장주겠죠. 가치주의 반대는 거품주겠죠. 왜냐하면 가치주의 정의는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보다 높게 거래되는 건 우리는 보통 거품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치주와 거품주, 성장주와 뭐 무성장주나 역성장주. 그러면 곱하기 하면 4가지가 나와요. 성장하고 있는 가치주, 성장하고 있는 거품주, 성장하지 않고 있는 가치주,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품주. 여러분들의 계좌의 종목들은 무조건 넷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품주라면 1년, 2년 후에는 반토막이 나 있겠죠. 성장도 안 하는데 심지어 가치보다도 높게 거래되고 있대. 그죠?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품주는 빨리 버리면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 가치주죠. 성장도 하고 있으면서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대.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치평가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무사라도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가치평가, 삼성전자 가치평가 뭐 며칠 하면 나오나요? 그게 300조짜리인지 400조짜리인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성장주인데 좀 싸 보이는 걸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무성장주인데 싸 보이는 거 사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무성장주인데 싸 보이는 걸 사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무성장이나 역성장이기 때문에 다시 계속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성장하지 않는 종목을 버려야 되는 이유예요. 일시적으로 가치주일 수 있지만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는 그 가치주가 거품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성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4가지로 구분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성장하면서 가치주가 제일 좋은 거다. 성장도 못하면서 거품주는 당장 버려야 된다. 일단 방금 전에 4개로 구분했지만 2개로 구분했을 때 성장주가 더 유리한지 가치주가 더 유리한지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도 논쟁이 다시 좀 붙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4월, 5월, 6월, 7월, 8월 정도까지 5개월은 완벽하게 성장주가 이기는 시기였고요. 최근 한 달 정도는 야 성장주 다 조정받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던 가치주, 뭐 은행주, 이런 배당 많이 주는 주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잖아. 가치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니야라는 리포트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글들이 생기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이해를 확실히 하시면 돼요. 성장주, 가치주 개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가 성장이 없다면 일시적인 반등만 있을 뿐이에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까지 그 가치주가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성장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그럼 성장주를 어떻게 찾느냐에서 사실은 우리 이제 재무제표를 다 아니까 연간 재무제표 한 3년 동안 성장한 종목 찾고 싶으면 3개년 연간 재무제표, 10년 동안 성장한 종목 찾고 싶으면 10개년 연간 재무제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종목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우리 거래처 재무제표 보기도 힘든데 상장 기업 다트 사이트 가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수백 개 되는 걸 언제 그걸 다 찾아보고 있냐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노동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재무제표 접근이 아닌 재료 접근으로, 재료 정보 접근으로 한다면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매일 읽으시면 돼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런 산업이 성장 산업이야. 그리고 이 성장 산업의 탑픽 종목은 무엇이야. 2차전지 계속 성장할 거고 여기에 탑픽은 LG화학이야 또는 삼성 SDI야.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 계속 성장할 건데 여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어. 이런 리포트들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매일매일 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매일 모든 증권사에서 나오는 성장산업 리포트를 찾아서 필기하고 꼽고 또 언제 바뀌나 또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제가 3박자가 재무제표랑 정보랑 차트라 그랬잖아요. 차트로 성장주를 찾을 수 있을까? 저희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사실은 어디를 봐도 차트로 성장주를 찾는 건 없거든요. 차트로 성장주를 찾을 수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제 강의에. 차트로 성장주를 찾을 수 있을까? 있어. 그러면 너무나 편하고 가장 쉽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야. 재무제표 안 봐도 되고 리포트 안 봐도 돼. 차트만 보면 돼. 차트로 성장주를 어떻게 찾는데, 자, 가치 투자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저평가 가치주를 사라는 논리가 뭐예요? 여기가 가치가 여긴데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걸 사래. 왜? 가치와 가격은 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기본 논리란 말이에요. 또는 한 방향으로 갈 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갈 거야. 또는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질 거야. 이게 가치 투자자의 논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가치와 가격은 범위는 조금씩 벌어질지 몰라도 어바웃하게 그냥 비슷한 가격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또는 방향으로 친다면 가치와 가격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 10개년치 볼 필요도 없죠. 차트를 10년치를 보면 되죠. 10년치 차트가 주가가 올라왔다면 그 재무제표는 볼 필요도 없어. 10년 동안 작전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은 작전 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은 가치는 안 올랐는데 주가만 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중공, 우선주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억짜리면 1억씩 갖고 있는 친구들, 1억 있는 친구 10명에서 모이면 10억짜리 100억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잡혀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같은 사자 이런 분들은 작전을 절대 안 치죠. 왜? 잃을 게 많으니까. 작전을 누가 쳐요? 전과자들이나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안 걸리면 1억으로 10억 버는 거고, 걸리면 뭐 벌금 내고 뭐 한 6개월 살다 오지. 작전 어렵지 않잖아요. 10억짜리를 1억 친구 10명이서 다 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는 수요 공급이 멈추게 따라 움직인다. 다 산 다음에 매일 상한가 주문을 넣으면 아무도 안 팔잖아요. 지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10배 가잖아요. 그런 게 작전이에요. 그러면 가치랑 전혀 상관없이 가격이 움직였죠? 근데 그건 한 달에는 가능한데 10년에 가능하겠냐고. 금감원이 다 잡아가지. 그러면 10년 동안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작전이 절대 아니고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치가 매년 올라가는 성장주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 안 봐도 주가가 매년 올라간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그게 훨씬 쉽니? 훨씬 쉽죠. 10년 동안의 주가 움직이면 10초면 되잖아요. 10초. 10개년치 월봉 딱 만들어 놓고 딱 보면 월봉이 쭉 올라갔으면 얘 10년 동안 올라갔네? 10초면 판단돼. 10초.
근데 10개년치 재무제표 보려면 2시간, 3시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천 종목을 10개년치 주가 보는데 하루면 되잖아, 하루. 2천 종목의 재무제표를 10년 동안 보는 건 1년이 걸려요, 1년.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성장주를 찾을 때 차트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르게. 지금 주식 투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쉽게 하자 그랬죠, 쉽게. 지금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어렵게 하실 분들은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정보도 찾아보면 돼요. 근데 그건 어렵게야. 주식 투자를 쉽게 하려면 성장주를 찾으면 되는데 가장 쉽게는 차트, 우상향하는 차트만 찾으면 돼. 그럼 이걸 차트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을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 그래서 차트의 기본이 정배열 종목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배열 종목은 10년 전보다 5년 전 주가가 높고 5년 전보다 3년 전이 높고 3년 전보다 오늘이 높은 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은 즉 뭐라고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요. 그럼 성장주 너무 쉽네. 다 떼돈 벌겠다. 그죠? 성장하는 회사 그냥 딱 사면 되잖아. 근데 성장주에 오류가 딱 하나 있죠. 언젠가는 성장이 끝나는데 언제 끝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죠? 언제 끝나는지 언제 하냐면 주가가 상승을 멈추는 때가 끝나는 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땐 회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상승을 딱 멈추고 주가가 떨어지면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이 판단이. 그래서 성장주가 어려운 부분 딱 요거 하나 있다. 탑다운 분석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섹터가 좋니를 결정하고 그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이 있니 성장 산업을 골라낸다는 개념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시면 또 왜 우리가 성장주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죠. 안 팔면 돼. 안 팔면 돼. 바이 앤 셀이 아니고 바이 앤 홀드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그런 성공한 사람이 만약 이런 말 한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타이밍을 잡을 필요도 없는 오늘 샀는데 계속 올라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을 잘 선정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는 종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바이앤홀드가 아닌 바이앤셀을 해야 되는 종목과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계속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가치주는 바이앤셀을 해야 될지 바이앤홀드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고요. 가치가 여기 있잖아요. 가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언젠가 여기 오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겠죠. 얘를 이걸 산 이유가 뭐예요? 가치보다 싸기 때문에 산 거라면서요. 가치까지 올라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주는 바이앤셀이에요. 절대 바이앤홀드가 아니에요. 성장주는 이거죠? 올라간대잖아요. 가치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주는 안 팔아도 되죠. 언제까지? 성장이 멈출 때까지. 근데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오늘 샀는데 10년 동안 성장이 안 멈춰. 그런 게 미국으로 치면 애플 같은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거죠. 피터 린치 책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10배거를 잘 잡아서다. 10배거는 10배 오르는 종목이죠. 자, 보세요. 10배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가치줄까요? 가치가 여기고 가격이 여기야. 가치주가 10배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당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거래돼야 돼요. 만약에 주당 10,000원짜리가 1,000원에 거래되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모든 외국인, 기관, 슈퍼개미, 고수들 다 한강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왜? 아니 10,000원짜리가 1,000원에 거래되도록 놔두면 말이 안 되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는 절대 1,000원에 거래될 수가 없어요.
끼케야 7, 8천 원에 거래 되겠죠. 비슷하게. 그잖아요. 가치와 가격이 비슷해야 된다면서요. 가치와 가격이 10배 차이 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럼 가치가 10,000원이면 적어도 가격은 뭐 한 8,000원 돼 있어야 돼요. 그럼 8,000원에 사면 얼마에 팔으라고요? 10,000원에. 8,000원에 사서 2,000원 먹으면 25%. 상한가가 30%니까. 오늘 샀는데 운 좋으면 오늘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단기 매매죠. 가치 투자는 롱텀 투자가 아니에요. 재수 좋으면 오늘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얘는 10,000원짜리인데 왜 8,000원에 거래되지 하고 샀는데 갑자기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25%가 올라 상한가 쳐서 바로 팔아야죠. 바이앤홀드를 하는 종목은 성장주에만 된다. 성장주는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매년 성장해. 내년에 12,000원, 그 다음에 15,000원, 그 다음에 20,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10,000원, 100,000원. 10,000원에서 100,000원 됐어. 5년 만에. 5년 만에 10배 오른 종목 찾으면 왜 없겠어요? 부지기수지. 올해 코로나 이후에 10배 오른 종목도 한 10개가 되던데. 그죠? 그래서 쉽게 큰 돈이에요. 지금 쉽게 큰 돈. 가치주는 10,000원짜리가 8,000원을 거르는 거 사봐야 25% 먹는 건데 성장주는 10배 먹을 수 있어. 큰 돈. 가치주는 어렵게 투자해야 돼요. 왜? 가치평가가 어려우니까. 그럼 삼성전자 가치 투자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못하지. 근데 삼성전자가 성장주인 건 알고 있어. 이 차이예요. 삼성전자를 가치주로 판단을 하면 삼성전자 현재 적정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내야 된다니까. 계산하고 야 이거 350조에 거래돼도 되나 이거? 이거 500조 가치가 있는데 앞으로 30% 오르겠네? 삼성전자가 500조인지 350조인지 누가 여기서 판단할 거냐고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세무사 회계에서 100명이 모여서 해야 돼. 300조가 맞냐, 400조가 맞냐, 500조가 맞냐. 근데 삼성전자가 성장주라는 건 10년 동안의 차트만 보면 알아요. 10년 동안 우상향했으니까. 쉽게. 큰 돈.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 투자라는 걸 공감을 하시면 돼요. 성장주는 사실은 성장 산업을 잘 찾으면 되는데 시가총액 비교법으로도 성장 산업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이고요. 그러면 얘네가 반도체, 얘가 제약바이오, 얘가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9번까지 5개 업종 있네요. 우리나라의 다 성장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LG생활건강이 신고가를 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주, 특히 중국 관련 생활용품 또는 화장품 관련주인 LG생활건강이 오늘 신고가를 쳤어요. 그러면 역시 중국 관련주 또는 화장품 관련주도 성장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 성장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위까지. 그럼 이 아래에는 이 위에랑 해당되냐 안 되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같은 자동차, 게임주, 전자, 제약, 바이오 그 정도가 섞여 있네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은 성장산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논리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법이구나.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를 쉽게 투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쉽게 찾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쉽게 찾는 방법은 그냥 우상향하는 차트 찾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차트 딱 보고 야 얘는 계속 우상향하네 하면 성장주인데 조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일. 예를 들어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오늘 신고가라니까요. 그러면 걔는 무조건 성장주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키가 계속 크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어제보다 오늘 키가 더 컸으면 나는 성장하고 있고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 저 포함해서 모두 다 키가 다 컸지만 우리는 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어제나 그저께나 그저께나 똑같은 키잖아요 지금. 근데 성장하고 있을 땐 어때요?
어제보다 오늘 키가 0.1mm라도 컸죠. 그게 성장이죠. 그러면 성장이 제일 확실한 사람은 오늘 키가 제일 큰 사람이야. 어제보다 좀 큰 사람. 주식도 똑같다니까요. 오늘의 역사적 신고가면 그 사람은, 그 회사는 무조건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성장하는 회사예요. 오늘 역사적 신고가 쳤으니까. 또 삼성 SDI. 삼성 SDI는 한 3일 전에 신고가 쳤어요. 3일 전. 역사적 신고가를 3일 전에 쳤다고요. 그러면 2차 전지 만드는 삼성 SDI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장주예요. 계속 키가 크고 있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갱신일부터 왜 얼마 안 지난 종목이라고 했냐면, 그럼 오늘 역사적 신고가 쳤는데 일주일 동안 떨어졌어. 그럼 야, 제 성장 끝났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역시 청소년들을 보면 매일매일 키가 조금씩 크지만 뭐 좀 밥 안 먹고 피곤하고 뭐 감기 걸리고 해서 한 달 동안 키 안 클 수도 있잖아요. 한 달 있다 조금 다시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야, 뭐 1년이나 봐줘. 그러면 이제 개인 편차예요. 한 6개월만 봐주든지. 근데 만약에 한 3년을 봐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3년이면 재무제표가, 연간 재무제표가 3번 나왔는데 3번이 성장이 안 됐어? 성장을 멈췄다고 보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1년을 잡고 있는 겁니다. 또는 52주 신고가는 왜 써놨냐면, 역사적 신고가, 지금 강의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박자 투자법을 굉장히 쉽게 쓴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 것처럼 저는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어려운 거죠. 도대체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죠. 역사적 신고가는 상장 이후에 오늘이 가장 주가가 높은 날. 52주 신고가는 상장 이후가 아니고 52주 동안 오늘이 가장 높은 날. 왜 52주가 주식시장에서 52주 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이 52주예요. 그래서 1년 52주. 저런 거 있죠. 우리 뭐 5일선, 20일선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5일선은 일주일, 월화수목금. 21선은 한 달, 월화수목금이 4주. 60일선은 3달. 그렇게 보시면 돼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은 왜 중요하냐면, 모두가 오늘이 최고인 역사적 신고가를 뚫진 않아요. 전 종목 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종목들 또는 1년밖에 안 된 종목들은 100종목도 안 될걸요? 100종목도 안 돼요. 전 종목 중에 한 50종목 되려나? 그러면 거기에서만 종목을 선정하는 거는 또 좋은 종목을 못 고를 위험이 있어. 그럼 어디까지 봐주냐면, 야, 그래도 1년 동안의 최고치는 뭔가 턴어라운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을 하다가 멈춰서 꼬꾸라졌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재성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장치산업이나 시클리컬 산업들. 최근 들어서 시클리컬 산업 중에서 가장 야, 얘네 다시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업종이에요. 아마 여기 우리 동호회니까 지난달에 제가 이 리스트도 올려드렸고 영상도 유튜브에 올린 거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강조했던 게 그건데, 제가 강연에 이렇게 몇 년 했지만 화학주에 관심 갖는 건 되게 오랜만이더라고. 지난달에 그렇게 했거든요. 한 달 동안 계속 올랐어요, 화학주. 그리고 요번 달에 들어와서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요번 달에도 저는 화학주를 포인트로 넣어놨거든요. 화학주는 근데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없어요. 다 52주 신고가 뚫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요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갱신일부터 얼마 안 지난 게 좋은 것처럼 신고가 갱신하고 너무나 많이 조정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한 달, 2달 동안 작전 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진짜 우량한 성장주는 역사적 신고가 치고 떨어진다 해도 막 반토막, 반의 반토막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작전이 가미된 별로 우량하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 중에서 성장 거품주. 조금 성장하긴 했는데 주가가 막 성장보다 너무나 급하게 올라.
근데 그게 성장이 멈춰. 그럼 거품이 쫙 빠지면서 완전 꼬꾸라지죠. 반에 반토막씩 나죠. 그래서 조정을 너무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평선상의 21선, 20월선 또는 뭐 일봉상의 정배열 이런 건 이제 차트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종목 선정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예요. 코스피의 73종목, 코스닥의 74종목, 합쳐서 한 150종목. 이 150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만든 이 조건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 종목들은 누가 해도 AI가 하건 제가 하건 여러분들이 하건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AI는 뭐 1초 만에 할 수도 있고, 저는 뭐 하루 이틀 걸릴 거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 일주일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 값은 똑같아야 돼요. 또는 비슷해야 돼요. 그 값은 비슷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값을 내고서 이렇게 업종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업종으로 나눈 이 모습도 똑같아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왜? 아니, 미래에셋대우를 뭐 제약바이오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종근당을 전기전자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똑같다고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과 이것을 저와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거와 이것만 만들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아직 못 만들면 만들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다음 달에 한 월말 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 거랑 맞춰보면 되잖아요. 똑같으면 나도 이제 슈퍼개미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면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해서 8가지 테마, 16가지 종목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8가지 테마도 사실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룹핑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상향하는 종목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성장 산업일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화학이 아까 제가 그랬죠? 신고가는 아니어도 52주 신고가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화학은 확실히 턴어라운드 했구나. 지난달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지난달에 화학이 아마 제가 한 7, 8개였을 텐데 2배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턴어라운드 했다는 얘기예요. 화학. 무조건 봐줘야겠네. 그 다음 제약바이오. 여기가 거래소라서 그렇지 코스닥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죠. 제약바이오 무조건 봐줘야 되는구나. 반도체. 야, 반도체는 여전히 좋구나. 2차전지. 2차전지도 역시 거래소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야,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수소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그린 뉴딜? 그린 뉴딜도 있네. 이렇게 종목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뽑으면 8가지 테마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ETF에 투자하면 모를까? 제약바이오 ETF, 반도체 ETF, 전기소비차 ETF에 투자하는 거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뭐에 투자할래? 반도체에서 뭐에 투자할래? 전기소비차에서 뭐에 투자할래가 이제 수익률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냐에서 이거를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어렵지 않은 걸 사람들이 못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려버리면 저는 수익이 안 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반도체, 전기소비차, 뭐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게 화학 이런 게 좋은데 이 종목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요거를 등한시하면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 기본빵은 할 거다. 근데 요 종목은 어떻게 선정할래? 이제 그게 이제 3박자 투자법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무슨 뜻이냐면 나는 2차전지 그래 2차전지 뭐 할까? 근데 2차전지 여기에 3개 있고 여기에 5개 있으니까 에코프로, NLF, 첨보, PNT, 필옵틱스, 삼성 SDI, SKC, 코스모 신소재 이 중에서 내가 LG화학이 미워서 빼버렸구나. 원래 LG화학도 있다 치고 이들 중에서 한 10개 되는 것 중에 무엇을 살까? 그 무엇을 살까가 이제 개인들의 경험과 지식 3박자로
차트가 어느 게 더 좋은지, 재무제표가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종목 선정에서. 자, 먼저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의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8개, 9개. 여기 한 30개? 40개? 150 종목 중에 40 종목이 우상향해. 그러니까 1번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제약바이오냐의 문제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여기에 뭐를 넣느냐가. 이거는 맞는데 여기에 뭐를 넣느냐. 자, 종목은 이따 설명하지만 이제 이 업종 테마의 특징을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뭐냐면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3-4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제약바이오는 편입 안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수익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위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제약바이오를 넣으면 2배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종목을 갖고 있을 땐 제약바이오 하나가 들어가서 위험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제약바이오 한 종목이 정말 상장 폐지가 돼도 10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10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4배가 나, 5배가 나. 그러면 나의 10종목의 하나 걔가 내 계좌 수익률에 한 20-30% 상승을 시켜주는 거라고요. 2배, 3배, 4배가 나면. 그러니까 한 종목 정도는 놔두시죠. 재밌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3종목을 해. 한 종목을 한다고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한 종목을 해. 여러분들이 전재산이야. 내가 5억이 전재산인데 5억을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몰빵할 수 있을까? 몰빵을 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재무관리 제자도 모르거나 또는 미쳤거나. 왜냐? 5억이 전재산인데 2배가 나거나 빵원이 될 거 아니에요. 빵원 되면 어떻게 살 건데? 평생 모은 5억이 빵원 되면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사면서 절대 빵원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정말로. 제약바이오 한 종목 갖고 있대. 이렇게 종목 상담 하다 보면 뭐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대. 대표적으로 얘가 여기서 그 하신 분 기분 나쁘게 말 안 하겠는데 하여간 그 종목이 인기가 많아. 뭐 갖고 있대. 막 신처럼 믿어요. 그거는 무조건이래. 그러면서 뭐 한 2년 있으면 뭐 3배가 난다나? 그래갖고 자기 전재산 2억을 몰빵했대. 이게 뭐냐고요. 한 종목, 2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우리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위험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재산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단점이 크니까 종목 숫자가 낮은 분들, 전재산을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럼 반면 어떤 분들이 하면 되냐? 나는 이 계좌에 뭐 한 1억 넣은 거 뭐 없어져도 돼. 그리고 또 없어질 리도 없어. 난 한 10종목을 하니까. 10종목 중에 하나 정도 무조건 넣어야 돼. 만약 10종목을 하는데 안 넣은 것도 웃긴 거야. 그럼 솔직히 뭐 안정빵만 하려고 그러면 굳이 뭘 주식을 해요. 그냥 은행에 돈 넣지. 그러니까 이제 안정빵만 하는 것도 웃긴 거니까 종목이 많을 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면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다. 종목이 너무 낮으면 위험이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왜 제약바이오가 그럼 뭐 아니면 도냐면 재무제표로 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성장주의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주는 그래도 가치와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말했잖아요. 가치가 10,000원이면 뭐 12,000원 오버슈팅도 갔다가 8,000원으로 급락도 나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갑자기 싸졌을 때 딱 사면은 요만큼 먹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이렇게 올라간대 성장이.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실적은 없어. 근데 미래 실적을 미리 막 땡겨 쓰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만약에 신약 개발이 되면 뭐 상용화가 돼서 1조를 벌 건데 그걸 현재 가치로 땡기면 얼만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 믿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게 안 되는 게 확정되는 순간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니면 도죠. 미래에 땡겼던 그 이익이 실현이 되면 되는데 실현이 안 된대. 예를 들어 코오롱 티슈신처럼 신라젠처럼 뭔가 대박이 나면은 5조 10조가 될 것 같았는데 대박이 안 나고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 산업의 특성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약바이오. 그 다음 반도체. 반도체는 일단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산업이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래처에서 최근 한 5년 정도 이 회사 이 법인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매출이 10배가 늘었어요. 대부분 반도체 거예요. 특히 가전 디지털 쪽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저쪽 삼성전자 근처에 기흥 쪽에 이런 데 거래처가 만약에 있다면 한 5년 전보다 지금 매출액이 5배, 10배 늘어나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 주변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이유가 삼성전자가 350조니까 뭐 다른 거 아니 2등 SK하이닉스가 합쳐서 반도체잖아요. 이게 400조가 넘어. 근데 다른 애들은 그 다음 순위가 뭐 50조, 40조, 30조, 20조, 10조 막 이러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대 산업은 반도체. 종목도 많겠죠. 종목도 많으니까 옥석을 잘 가리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여름 한 5, 6월쯤의 그 일본과의 그 무역 마찰, 좀 격하게 표현하면 일본이 뭐 우리한테 뭐 안 판다고 막 했잖아요. 경제 보복, 경제 보복 또는 무역 마찰, 이 내용들 때문에 이 섹터가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못 움직이면 그 주변주들이 못 움직일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성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움직였냐? 못 움직였죠. 2018년 1월 고점이 한 58,000원이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2년 후 올해 1월이 고점이 62,800원이었으니까 한 2년 동안 2018년 1월과 올해 1월과 58,000원하고 62,000원이니까 끼케야 10% 차이도 안 나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런 게 되게 웃긴 거죠. 막연한 신화. 야, 삼성전자 사면 돼. 무조건 벌어. 뭘 무조건 벌어. 만약 2018년 1월에 샀으면 2년 동안 제자리인데. 거의 좀 연말이니까 3년 동안 제자리인데. 3년 동안 10원도 못 벌었어. 2018년 1월에 산 사람들은. 또는 2020년 1월, 오늘 11월이니까 11개월 전 2020년 1월에 산 사람도 10원을 벌긴커녕 손해봤겠죠. 그때 최고점이 62,800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막연하게 막 삼성전자 사면 무조건 벌어는 사실은 아니죠. 팩트는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고 가장 안전한 종목은 인정. 삼성전자 사면 마음 편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350조짜리가 설마 망하겠어? 그 논리면 당연하죠. 30조짜리가 망할 확률이 더 높고 300억짜리는 정말 300억짜리 10종목 중에 한 2년 있으면 5개는 없어져요. 300조짜리는 안 망하겠죠. 대마불사 같은 말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통용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변주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여름부터 바뀌었죠. 뭐가 바뀌어요?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삼성전자는 작년 여름이나 올해 초나 계속 그냥 5, 6만 원 떼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못 가는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5배, 10배씩 올랐던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일본 애들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소부장 강화 정책을 기가 막히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소형주를 잘 찾으면 삼성전자의 강세 유무와 상관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찾는 포인트들은 뭐 국내 유일의 기술력 뭐 이런 애들 또는 우상향하는 차트 또는 굉장히 낮은 이런 공통점이 있으면 돼요. 세 번째로 전기수소차. 전기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고요. 세계적인 추세. 미국이 테슬라, 또 유럽, 우리나라, 현대차, 세계적인 추세고요. 전기수소차는. 그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4, 5월까지 코로나 전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이후에 한 5월, 6월까지도 주가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냥 가솔린 차로 끝나는 운명인가 막 그랬었는데
한 6월쯤부터 딱 양선 하나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강해지면서 현대차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기아차는 막 더 강해지고 현대글로비스도 정의선 체제 되고 막 해갖고 현대차 그룹주도 요즘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주도주가 계속 바뀌었어요. 한 6월, 7월, 8월까지만 본다면 현대차가 주도주였고요. 9월, 10월 정도 본다면 10월, 특히 10월 기아차가 주도주고요. 근데 이제 정의선 체제 이후로는 확실히 정의선 체제 이후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차트는 좋아졌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실력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제 논리를 공감하고 조금만 하면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뭘 살래? 그건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정보도 아셔야 되고 검색도 많이 해보셔야겠죠. 좀 이따 종목 말할 거고요. 요 1번, 2번, 3번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산업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너무나 확실히 1위고요. 제 생각엔 현재는 자동차 산업이 2위고 제약바이오가 3위인데요. 거의 제약바이오가 따라잡았고요. 한 5년 내로 아마 제약바이오가 2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장기업 시가총액으로는 제약바이오가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상장기업이 다는 아니잖아요. 원래 제약바이오가 상장기업이 더 많아요. 자동차 관련 주들 중에 상장 안 한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현대차 주변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 산업들이. 제 주변에도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사장님들만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 다 상장기업 회사 아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제약바이오 사장님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이런 신약개발 회사 자체가 상장을 목적으로 펀딩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개발 바이오 회사의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상장이 되는 거죠. 걔네는 상장이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래처 중에 자동차 부품하는 사장님들이 목적이 상장이 목적인 분 없잖아요. 그냥 몇십 년 동안 현대차에 기아차에 1차 벤더 2차 벤더 하면서 계속 수익 내고 있는 분들은 상장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으로 따진다면 여전히 2위는 자동차인데 제약바이오는 계속 성장성이 워낙 높고 돈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 두 가지는 제가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를 하니까 이 뉴딜 정책이 6월인가 7월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7월? 7월. 그래서 그 7월에 나온 뉴딜 정책에서 포인트는 디지털보다는 그린이에요. 왜냐면 원래 디지털 뉴딜이 안 나와도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제값을 받고 있었거든요.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주라는 이름으로 주가는 제값을 받고 있었어요. 디지털 뉴딜은. 근데 그린 뉴딜은 나오기 전과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진짜 기똥차게 떴을 때는 언제였냐면 2015, 2016, 2017 한 13년 전? 그때도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이 있었으면 기억하실 텐데요.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 OCI입니다. 그 종목이 주도주가 돼서 태양광 또는 풍력, 뭐 현진소재 이런 거 없어졌던데 현진소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종목들 태양광, 풍력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10배, 20배, 30배씩 올랐었어요. 이제는 석유는 없어도 돼 막 이러면서 너도 나도 막 태양광에 진출했죠. 그래서 하나도 그때 막 진출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야 이거 뭐 인건비가 더 나와 뭐 밤새 고기도 쳤는데 뭐 무릎만 아파 이런 거죠. 석유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신재생 에너지가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거 환경 이런 거보다 야 석유보다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더 단가도 싸게 먹힐 수 있는 거 아니야? 무료로 태양광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가 싸움에서 안 되니까 야 이거 뭐 하면 뭐 하냐? 적자 투성이가 됐죠. 근데 지금은 당위성인 거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그런 분석이 많죠.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산업이 굉장히 재조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산업 부흥 정책을 어떤 산업을 집중할 건데 4차 산업혁명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린 뉴딜, 그리고 정책을 뽑아낸 거고. 그래서 그린 뉴딜은 요 6월 달쯤 정책이 나오고서 태양광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 기본빵으로 한 3배는 오른 것 같은데? 3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주. 화학주는 제가 지난주에 꼽았을 때만 해도 뭐 리포트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 차트만 봐서 상장산업을 먼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보다 더 빠를 수 있죠. 재무제표 나오기 전에 기업 탐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정 재무제표 전에 미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산업이 어떤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결과로 나와요? 주가로 찍히는 거잖아요. 화학은 지난달부터 좋았어요. 그럼 주가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서야 요즘에 좀 화학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화학이 좋아지는 이유는 저는 포인트는 저걸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경기 저점이잖아요. 그럼 바로 직전의 그런 경기 불황, 악재에 의한 경기 불황은 바로 직전은 2008년 금융위기였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차화정 장세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런 역사를 알면 뭐 좋다면서요. 그래서 역사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주식 투자 안 했더라도 이런 걸 알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주식을 했었으니까 계속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에 차화정 장사가 있었을 때 차화정은 자동차 정유화학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화학이 왜 들어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 저점에서 산업들이 턴어라운드 할 때 모든 산업의 원재료로 쓰이는 화학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가장 빨랐다. 뭐 이런 이유였거든요. 요번 턴어라운드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저점에서 다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안 발생하고 있을 때쯤 이제는 좀 산업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정상으로 그 앞에 맨 앞에 앞장서는 게 화학 업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핀테크는 제가 6월인가 7월에 제약바이오 바로 아래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뺀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너무 좋은데 좀 꼼꼼히 보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 특별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빼놔야겠다라고 해서 8개 제약바이오도 넣고 건강기능식품도 넣고 이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종목들 중에서 핀테크는 따로 빼놔도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차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웹캐시 이런 종목도 차트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따가 종목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핀테크가 좋은 이유는 이제 꽃을 피는 거죠. 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역사를 말해드리면 2015년이 장이 좋았어요. 원래 우리가 장기 박스피라고 하는 시기가 2012년부터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 한 6년, 7년이거든요. 근데 그 박스피 기간 중에 그래도 중간에 요때는 좋았는 데가 2015년이에요. 2015년에는 굵직한 테마가 2개가 있었어요. 2015년 상반기에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연타석 홈런으로 3방을 날리면서 리포트 제목이었어요. 또 기술 수출 3연타석 홈런. 그래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막 5배씩 올라왔었고요. 제약바이오즈도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2015년 상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좋았어요. 그 당시 제가 명동을 가끔 가거든요. 몇 년에 한 번. 2015년에 명동을 딱 갔더니 다 화장품 회사야. 이 명동 대로가 다 명동 성당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다 화장품 가게였어요. 다 화장품 가게.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다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쫄라쫄라 뭐 하면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오면 화장품 가게 들어가서 정말 푸대로 담아갔단 말이죠. 그게 다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 당시에 산성 LNS, 산성 LNS라는 종목이 요 마스크팩 시초예요. 그 종목이 무슨 피혁 회사였어요. 무슨 조강 피혁이었나 무슨 피혁이었는데
이게 가죽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건 원자재 맨 화학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그 종목이 시가총액 한 500억에서 한 1조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0배 정도. 그리고 그 당시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2015년은 어쨌든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5배 이상씩 났던 해예요. 그런데 그 틈새에, 짧은 틈새, 그 여름에 한 2달 정도 핀테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걔네보다는 아니지만 얘네도 기본 한 3배씩은 올랐었어요. 근데 그 당시 3배를 올랐던 재료가 뭐였냐면 인터넷 은행의 출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인터넷 은행이 생겨봐야 아무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 카카오뱅크 굉장히 많이 쓸걸요? 이게 연령대에 다르니까, 연령대에 따라. 만약에 20대가 앉아있다면 80% 이상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습니다. 장담해요. 왜냐면 걔들이 카카오 카드가 너무 이뻐서 다 만들었거든. 카카오뱅크 계좌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K뱅크는 뭐 카카오뱅크한테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 계좌가.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은행이 막 출범할 때. 그래서 앞으로 핀테크가 좋네, 안 좋네. 자, 그 다음 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모바일 페이가 막 시작할 때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 신용카드 안 갖고 다녀요. 그냥 핸드폰 하나면 끝나.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스타벅스 가서도 핸드폰만 들이밀면 되고 핸드폰에서 모든 걸 쇼핑할 수 있고.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모바일 페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이었어. 뭐 삼성페이, 모바일 페이, 무슨 페이. 근데 이제 그 당시를 시초로 해서 이런 핀테크가 실제 실적화되는 거죠. 결제 사이트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NHN, 네이버, NHN, 이름이 생각나네. NH 사이버 결제?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결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냐고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쇼핑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핀테크가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해왔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더 뒷받침이 되면서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제 성장주 8테마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이거를 엔터주랑 게임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이번 달은 사실은 별게 없어갖고 엔터 게임을 아예 다 한 번에 뺄까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그 정도, 뭐 아니면 그린 뉴딜, 그 정도는 사실은 누가 봐도 8개는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요쪽으로 갈수록, 도대체 뭘 넣을까? 뭐 이렇게 한두 개씩 있는데 뭘 넣을까? 거기에서 역시 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거죠. 제약바이오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처럼, 한 5번, 6번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핀테크? 이것도 좀 제 맘대로 넣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엔터게임도 제 맘대로 넣은 거예요. 제 맘대로 넣었다는 얘기는 제가 엔터게임을 좀 좋아해요. 엔터게임. 저는 약간 공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공격적인 이유는 그냥 미래의 꿈이 주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의 꿈이 주가로 반영되니까 10배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꿈이니까. 실적으로 가지 않고 꿈으로 가니까 10배가 날 수도 있고, 또는 10배 났던 게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고. 엔터게임은 제약바이오만큼은 아니지만 실적 플러스 꿈으로 가는 회사들이죠. 엔터, 방탄소년단 BTS 하나로 빅히트는 5조가 넘었단 말이죠. 5조면은 5조. 미래에셋 대우가 5조 되겠네요. 미래에셋 대우가 원래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대우, 증권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대우, 거기 또 미래에셋 두 개가 합병한 회사랑 빅히트랑 시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엔터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실적도 좋죠, 또 그 빅히트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재무제표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임을 어떻게 런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좋아하는 업종이라서 엔터게임을 넣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가렸네요. 이렇게 두 종목이 나와서 16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가 끝나는 거죠.